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참 이게요. 점점 심해지는 통증 사이에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수술을 해야 할까? 혹은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무릎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자, 그 답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장태동 원장과 함께 할 거거든요. 자세히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장태동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통계를 보니까요.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한국인이 가진 만성 질환 1위,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서는 또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예방과 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이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걸 말하는지 그 정의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관절염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관절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중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 노화를 겪으면서 무릎뼈 사이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닳고 손상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심한 통증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지고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에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흔한 관절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절염 하면 사실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 이렇게 좀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 환자가 많긴 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맞지만 젊어서 어려서도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절염 종류도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관절염 하면 퇴행성 관절염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종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관절염에는 크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화농성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관절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염증의 형태인데 어깨, 팔꿈치, 손목이나 흔히 말하는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같은 여러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틀어서 우리가 일단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게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화농성 관절염이나 염증성 관절염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 하면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릎이라는 부위부터 좀 떠오르거든요. 네. 앞서서 이제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 좀 말씀을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무릎 외에 또 신체 어느 부위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깨, 팔꿈치, 손목도 생길 수 있고요.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생길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손가락 같은 작은 소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발가락, 손가락에도 물론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결국 뼈와 뼈가 연결되는 모든 부분을 다 관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무릎만 조심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죠. 키워드와 함께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생활 습관이네요. 생활 습관으로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생활 습관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노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할 때 이제 장시간 쪼그려 앉게 된다든지 동양에서는 이제 양반다리 자세가 많아져가지고 안쪽에 이제 연골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무릎 쪽에. 그리고 등산이라든지 계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무리를 주는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원인이 더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에 주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외상으로 인해서 무릎이 다치게 됐을 때 외상. 네,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 같이 과도하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외상성 관절염을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육체 노동이 심하신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외상성 관절염을 달고 계십니다. 네. 비만은 어떻습니까? 비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관절의 무릎 같은 부분은 내 체중의 전체를 지탱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면 늘수록 무릎에 가도하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릎이 받는 하중이 큰 폭으로 비만에 있어 증가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노화도 뭐 성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다 노화가 오는 거고 다치는 것도 사실 남녀 구분 없이 다칠 수 있는 건데 네. 관절염 하면 여성들의 병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성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무릎 질환의 발병률의 성별을 비교해 보면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층에서 그 발병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육의 부피나 강도가 약하고 또 그만큼 관절에 무리 가는 아까 말씀드린 양반다리 같은 좌식 생활도 많이 하시고 쪼그려 앉고 앉아서 하는 가사 활동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이 되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좀 나타납니까? 먼저 가장 큰 증상은 무릎의 통증입니다. 통증. 네, 관절이 붓게 되고요.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부어나온 부위를 만지다 보면 물처럼 물렁물렁한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뼈가 튀어나와서 뼈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뻣뻣한 느낌이 나면서 한 5분 정도 움직여져야 무릎이 괜찮아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무릎의 이물감과 물찬 느낌, 이게 가장 흔한데요. 조금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오다리로 휘어지거나 또는 X자로 휘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살면서 그런 말씀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오려나 봐. 네, 관절이 쑤시네. 뭐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네, 할머니나 이제 엄마나 아빠나 네, 이런 말씀들 하셨을 거고. 네. 추운 날도 사실은 관절이 시리다는 얘기를 좀 저는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와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증상으로 느껴져야 하는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날씨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뼈가 노출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온도랑 습도에 되게 예민하게 얘는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관절 쪽에는 오히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린 느낌이 나게 되고 날씨가 추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력이 확 줄어들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리다고 이제 표현하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씩 뭐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네, 한 번 더 주물러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별 증상. 그렇죠.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도 진행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단 초기에는 아주 경미하게 연골만 손상된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서 너덜너덜해진다든지 아니면 뼈끝에 뾰족하게 솜털처럼 자라나 있습니다. 이거는 극초기의 증상이고요. 중기 정도 가면은 뼈가 자라나서 우리가 골극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뼈 조각이 자라나게 되고 네네.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뼈가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서 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통증과 무릎이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한 무릎의 엑스레이 검사로 관절 간격을 먼저 측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관절염의 기수를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게 극심한 첫 번째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중기 말기까지도 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 중에서 네. 본인이 자각하는 단계는 보통은 어느 정도쯤에서 오시나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1단계 때 연골 손상이 1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될 때도 처음 느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닿게 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때 통증을 놓치신 분들이 3단계쯤 돼서 통증을 느껴서 오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1단계 때 연골 손상이 계속 악화되는 걸 계속 느끼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기수에 어떤 통증이 느껴져요라고 정의 드리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단계는 1단계 때부터 느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3단계는 연골이 거의 없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뼈가 부딪혀서 통증이 느껴질 텐데 네. 그러면 걷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3단계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쩔뚝거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간 휘어지기 시작하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행의 자세가 이상해지신 분들은 한 번쯤 무릎을 확인하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절뚝거림이 3단계면 4단계는 어떻습니까? 무릎이 다 움직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무릎 뼈가 보시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무너져서 완전히 닿기 때문에 그러네요. 내 무릎을 다 구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잠긴 증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또 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단계를 또 넘어가야겠네요. 저희가 치료법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입니다. 일단은 초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초기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초기 관절염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제곱센티미터 이상을 느껴야만 통증을 느끼는데 잘 네. 참으시는 분들은 이걸 넘어가게 됩니다. 네. 간헐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운동할 때만 약간 붓고 계단 오르내릴 때 시큰한 정도로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살짝 열감이 나거나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는 관절 연골이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간단한 약물 복용을 하시거나 물리치료 그리고 근력 운동 이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관절액 안에 주사를 넣어서 관절액 성분인 윤활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게 연골 주사라는 건데요. 주사 치료. 그렇죠. 네. 이 연골 주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름이 연골 주사이다 보니까 네. 마치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아닌가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는 윤활제 성분입니다. 부드럽게 해주는. 맞습니다. 네. 연골 자체에는 원래 윤활제가 지속적으로 분비가 돼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첫 진행이 되면은 뻣뻣해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윤활작용이 사라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윤활제만 넣어줘도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그 통증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연골 주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치료법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진행 단계 4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단계. 네. 초기 단계일 때는 지금 약물 치료, 물리치료, 치료. 주사 치료 네, 맞습니다. 세 가지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이 이제 중기인데 네. 중기가 2단계와 3단계죠. 네, 그때는 어떤 치료로 넘어갑니까? 2단계와 3단계 정도 되면은 무릎이 일단 많이 물이 차게 돼요. 붓는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뼈가 조금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뼈들이 주변 구조물들 무릎 안에 있는 인대나 연골판 같은 구조물들을 찌르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손상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무릎 안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거기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염증 조직을 일단은 제거를 해주고요. 주변에 이제 퇴행성으로 변해져 있는 구조물들을 한번 청소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싹 한번 갈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무릎 안에 다시 윤활제 같은 주사를 맞으면서 유지시켜주는 게 중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여기에다 달아있는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같은 연골 재생술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골 재생술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볍게 최근에 나온 거는 내 골수에서 채취해서 주사를 놓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입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달아있는 연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재생시키는 미세천공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골 손상 범위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태아의 제대열이라는 데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배양을 시켜서 이식시켜주는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것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다 수술입니까? 이것들은 이제 관절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환자가? 환자분이 보통 선택하기보다는 네. 관절 아까 말씀드린 연골 크기의 병변, 그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기 치료법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네, 말기 관절염 치료법 들을 차례입니다. 네. 초기와 중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갈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이용되나요?
이제 말기까지 되면은 뼈 자체가 손상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연골을 하나의 새싹으로 표현하면 뼈는 밭이에요. 이제 밭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기의 환자분들에게는 줄기세포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그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씀드리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제가 권유드리게 됩니다. 네.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있는 그 달아있는 연골들을 다 갈아 없애주고요. 새로운 금속으로 된 걸 만들어서 삽입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정상 기능을 바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재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 치환물은 이제 뼈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생을 다할 때까지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충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는데 그 역할을 대신하는 플라스틱도 같이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 사실은 저는 이거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수명이 대부분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닳긴 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대개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이 15년에서 20년은 지금 있는 활동량을 유지했을 때의 평균 수명입니다. 내가 나이가 노년이 들면 들수록 나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년보다 더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15년에서 20년으로 설명을 하지만 꼭 20년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근력과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교정을 하면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관절도 바꾸고 나서도 내가 생활 습관을 예전처럼 관절염이 생길 때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도 똑같이 그 말씀드린 플라스틱이 마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도 같이 교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오래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네.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죠. 내 나이가 드는 것보다 이 인공관절이 먼저 닳아버리면 그렇죠. 재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재수술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물렁뼈 있죠. 물렁뼈만 마모됐을 때는 간단하게 걔만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마모가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금속물까지 같이 재치환술을 하면은 다시 또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다시 20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불가한 분들도 혹시 덜어 계십니까? 그렇죠. 가장 위험한 분들이 내 몸에 감염이 있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려는 분들인데요. 네. 이 인공관절은 쇠붙이다 보니까 스스로 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다 빼내지 않고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인공관절 치환술을 급하게 받으시면 안 되시고요. 감염이 다 조절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게 맞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있으신 분들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흔히 이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근력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 네. 그리고 치매같이 이렇게 재활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내가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 마비가 있는 분들도 관절염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다른 부분을 확인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감염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전신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원한다고 혹은 꼭 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이 만약에 필요할 때는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좀 적절합니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증을 느끼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그때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관절이 굳어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은 시기를 너무 늦추게 되면은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서도 재활이 너무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기 상태에서 내가 뼈가 이제 부딪히고 관절이 움직임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자형 변형이 심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희가 뼈를 절제해서 다시 일자로 맞춰야 되는 절제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러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뼈를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변형이 너무 심해진 것 같으면은 그때는 조기에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이제 전신 컨디션과 나이도 중요한데요. 아까 꼭 4기가 아니더라도 2, 3기가 됐는데 나이가 뭐 70세라든지 70대 중반이 되면은 이거를 말기까지 기다렸을 때는 80세나 90세가 될 텐데 그렇죠. 그때 가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에는 굉장히 전신 상태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기 정도 되고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그때도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퇴행성 관절염을 앓지 않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은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그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또 사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네. 앞서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꼭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그려 앉기나 무릎을 꿇거나 또는 양반다리를 하는 이런 좌식 생활이 관절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고요. 이런 자세를 오래 하게 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된 자세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리막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가게 될 때 내 체중의 5배 이상의 하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많이 줄이지 않고 1kg만 줄여도 내려갈 때 관절의 부담이 5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제 5kg를 줄이게 되면은 관절염의 가능성이 확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빼는 게 힘들게 저도 알기 때문에 많이 빼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고요. 1kg만 빼보세요. 그 다음에는 2kg만 빼보세요. 이렇게만 빼셔도 관절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장태동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